이성보입니다. 올해로 83살이 되었어요. 평생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방에서는 제 아내 김순자 씨가 평온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죠.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 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기도 끊기고 냉장고도 비어있고 아내는 병원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1941년생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제가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 제가 24살 때 지금의 아내 순자 씨를 만났어요. 순자 씨는 21살이었죠. 둘 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단칸방 월세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1966년에 첫째 아들 대수가 태어났고 1968년에 둘째 딸 미영이 1971년에 막내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거든요.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어요. 1970년대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들 셋 다 키우려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 큰아들 대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수는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둘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는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뛰어났어요. 바느질을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 딸은 나중에 양제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내 민수는 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었어요.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할까요? 어려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대학에 갔어요.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해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큰아들 대수는 정말로 서울의 좋은 대학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둘째 미영이는 전문대학 의상과에 갔고요. 막내 민수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아이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결혼을 했어요. 큰아들 대수는 변호사가 되어서 괜찮은 여자와 결혼했고, 둘째 미영이는 양제사가 되어서 남편도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막내 민수는 작은 회사를 차려서 나름대로 잘해 나가고 있었죠. 손자, 손녀들도 하나둘씩 태어났어요. 대순애는 아들 둘을 낳았고, 미영이네는 딸 하나를 낳았고, 민수네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총 5명의 손자, 손녀가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은혜는 정말 갚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60, 아내는 57이 되었거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매달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안부도 묻고. 정말 효자 효녀들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마운 일이었죠. 2010년쯤 되니까 저는 70, 아내는 68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늙었구나 싶었죠. 특히 아내가 당뇨병과 고혈압이 생기면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재산 정리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 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재산 정리? 네,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공평하게 3등분하면 어떨까요? 3등분? 네, 집은 형이 물려받고 그 대신 저희는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둘째 미영이도 맞장 붙였어요. 그게 제일 공평할 것 같아요, 아버지. 막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아이들이 계산해 보니 집값이 2억 원 정도, 예금이 8천만 원 정도 해서 총 2억 8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럼 형은 집을 가져가고 저희는 각각 9천만 원씩 받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저희가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앞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정말? 당연하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구체적으로는 매달 생활비 120만 원, 그리고 병원비 전액을 아이들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3남매가 힘을 합쳐서 부모님을 잘 모실게요. 그러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생활비는 매달 40만 원씩 저희가 나눠서 드릴게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성이 깊구나.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2011년 봄에 정식으로 재산 분할을 했어요. 법무사까지 불러서 계약서도 제대로 썼죠.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속자들은 피상속인 이성보, 김순자에게 매월 생활비 120만 원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조건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걱정 없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말이에요. 재산을 넘겨준 첫 딸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약속한 대로 생활비도 주고 자주 안부도 물어봤거든요. 큰아들 대수가 집을 물려받았으니까 저희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고요. 아버지,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정말 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생활비부터 문제가 생겨요. 큰아들 대수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은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줄인다니? 무슨 소리야?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요. 30만 원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한 40만 원에서 10만 원이 줄어든 거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주려고? 다음 달에 보충해서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30만 원만 줬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째 미영이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저도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어서요. 20만 원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한 40만 원의 절반이었어요. 막내 민수는 더했어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민수야,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직접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아,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바쁜 건 알겠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네, 알겠어요.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하지만 그 주까지나도 그 다음 주까지나도 돈은 안 왔어요. 결국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약속했던 12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여보, 이걸로 어떻게 살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애들도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아내의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매달 병원에 가야 했는데 아이들이 병원비를 대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병원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었는데 몇 달 만에 바닥이 났어요. 2012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명절에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추석 때였어요.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여보, 애들이 왜 안 올까? 바쁘겠지 뭐. 하지만 전화도 안 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직접 큰아들 대수에게 전화했어요. 대수야, 아빠야. 추석인데 인사도 없고? 아,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바빠도 추석인데. 네, 저녁에라도 들를게요. 하지만 저녁에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둘째 미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미영아, 추석 잘 보냈어? 네, 아버지. 죄송해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부모한테는 인사해야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말뿐이었어요. 막내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아이들이 우리를 피하고 있구나. 2012년 겨울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대기담보로 잡힌 대출 상환이 밀리고 있는데요. 대출? 무슨 대출 말씀이세요? 이대수 씨께서 고객님 댁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려가셨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아들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니. 급하게 대수에게 전화했어요. 대수야, 우리 집으로 대출 받은 게 있다던데. 아, 그게.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잠깐? 언제부터 연체되고 있다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을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연체가 되었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고 급기야 경매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이대로 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니요? 네, 대출금을 갚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살던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안 왔어요. 결국 저희가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 푼도 없다. 아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가난한 노인이 되었어요.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죠. 아내의 당뇨약도 살 돈이 없어서 끊어야 했어요. 여보, 약 안 먹으면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라면이나 빵을 사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또 외상이세요? 젊은 사장이 민망해하며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2013년 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119예요.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입원비가 문제였어요. 보호자분, 입원비가 하루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자식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세 자녀 모두에게 연락했어요. 큰아들 대수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대수야, 엄마가 쓰러져서 입원했다. 병원비가 필요해. 아버지,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다니?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일단 퇴원시키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요양?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요. 둘째 미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줘.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엄마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도 저희 형편으로는 어려워요. 막내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했어요. 동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할아버지, 이자가 월 10%예요. 10%요? 네, 신용이 안 좋으시니까 이자가 좀 높아요. 얼마나 빌려주실 수 있나요? 20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아내의 입원비를 겨우 일주일치 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계속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보,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그냥 해결했어. 사채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더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어서 결국 강제로 퇴원시켜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병들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해 여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저 집 자식들한테 재산 다 줬다가 버림받았대. 정말? 그럴 리가. 아니야, 정말이야. 요즘은 그런 일이 많대. 에이구,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평생 동네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 큰 수치였거든요. 특히 다른 동네 어르신들과 만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성보 씨, 자식들은 잘 지내나? 네, 그럭저럭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용돈 200만 원 줬다더라고. 효자야, 효자. 그러시군요. 성보 씨네 큰아들은 변호사라며? 잘 됐겠다. 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들은 자식들이 잘해주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싶어서요. 2013년 추석이 되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여보, 우리 뭘 잘못했을까? 아내가 서러워하며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조건을 달았던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평생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웠고 재산도 조건부로 물려준 것뿐이었는데 2014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사채 이자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할아버지 이자가 밀렸어요. 원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이요? 네, 이번 달에는 꼭 갚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무서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건강도 더 나빠졌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합병증이 악화된 거죠. 여보, 다리가 너무 아파. 당뇨 합병증으로 아내의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덧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참자. 참으면 더 심해져. 하지만 정말 돈이 없었어요. 동네 약국에서 연고나 사는 게 고작이었죠. 그해 5월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대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죠. 대수야, 오랜만이다. 하지만 대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집 명의를? 네,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집은 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사시는 건 당연하죠. 다만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서야 대수가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 투자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투자? 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결국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려는 거였어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일을 또 하려는 거죠. 대수야, 예전에 우리 집으로 대출받아서 문제됐던 거 잊었니? 그때와는 달라요, 아버지. 이번에는 확실한 투자예요. 확실하다는 게 뭐야?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1년 만에 2배로 불어난대요. 1년 만에 2배? 그런 달콤한 말에 속을 제가 아니었어요. 대수야,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다 사기야. 아버지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그럼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살 집인데. 그때 대수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 집 법적으로는 제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으로는 대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버지,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네, 이제 제가 집주인이라는 현실 말이에요. 그날 대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무서운 경고를 남기고 갔죠. 아버지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부터 대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생활비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30만 원씩이라도 주던 걸 완전히 끊은 거예요. 둘째 미영이와 막내 민수도 따라서 생활비를 끊었어요. 형이 끊자 다들 핑계를 대면서 끊어버린 거죠. 미영아,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오빠가 화났다고 하던데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수야, 너는 왜 연락도 안 해? 형님이 아버지가 너무하신다고.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저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세 자녀 모두 생활비를 끊고 연락도 끊었거든요. 2014년 여름 저희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사채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아내 병원비는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어요. 한여름에 선풍기도 못 틀고 지내야 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동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성보야, 너희 괜찮아? 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며칠째 전기도 안 들어오던데. 전기 끊긴 게 들통난 거였어요. 할머니, 그게. 에이, 괜찮다고 하지 마. 다 알아. 그 할머니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보야, 너 변호사 상담 받아봤어? 변호사요? 응, 법률 상담 말이야. 무슨 상담을요? 너희가 아이들한테 재산 줄 때 조건 달았잖아. 네, 생활비하고 병원비 대주기로 했죠. 그게 계약이야. 계약을 어겼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요? 그럼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볼까?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야? 공짜로 상담해 주신대.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박정수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50대 후반으로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보 씨. 상황을 대략 들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박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부담부 증여 계약이네요. 부담부 증여요? 네, 재산을 주는 대신 조건을 다는 계약이에요. 그 조건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더욱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자녀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세요.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해봐야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해야겠지만요. 박 변호사가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대수, 박미영, 이민수에게 통지합니다. 2011년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생활비 월 120만 원과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증명서를 받은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큰아들 대수가 제일 먼저 연락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속 지키라는 거다. 법적 조... 어머니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우실 때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일이니까. 할아버지 혹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준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언제든지 놀러와. 내가 오는 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넌 우리 손자잖아. 그날부터 준호가 가끔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도 준호 보면 좋아하셔. 다행이에요. 그동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맙다, 준호야. 준호를 통해서 대수의 근황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 네, 그때 투자했던 게 완전히 사기였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거죠. 사기라니. 네, 투자 권유했던 사람이 돈 가지고 잠적했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당했대요. 결국 제가 걱정했던 대로 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때 반대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안다고. 2017년 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딸 미영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미영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미영아, 어떻게 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아.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께 얼마나 고생을 시켜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갑자기?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은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냐고. 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영이가 더 울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영아.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번 실망한 마음을 다시 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아버지도 마음이 복잡해. 네,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네, 아버지. 기다릴게요. 그 후로 미영이도 가끔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미영이가 좋은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미영아,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2017년 가을에는 막내 아들 민수도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민수야, 어떻게 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도 큰절을 했어요. 일어나라, 민수야.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민수야. 주식 투자한다고 아버지 돈 다 날리고 그러고도 부모님을 외면했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민수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민수야, 일어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세 자녀가 모두 찾아와서 사과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애들이 다 찾아와서 사과하는데 어떻게 할까? 글쎄, 마음은 좋은데 쉽게 용서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계속 원수처럼 지낼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2018년 새해에 저는 결정했어요. 조건부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거예요. 세 자녀를 모두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아버지도 기회를 주겠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지 다 들을게요. 첫째,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무슨 일이든 부모와 상의하고 결정하라. 셋째, 매월 안부는 꼭 물어봐라. 네, 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돈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화해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2019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대수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차린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해요.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착실하게 할 거예요. 좋은 일이다. 둘째 미영이도 작은 양재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키워나갈 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 막내 민수는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쟁이로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월급쟁이가 제일 안전해요. 그래, 내게는 그게 맞는 것 같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챙겨주면서 잘 견뎠어요. 아버지, 어머니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필요한 건 저희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다, 얘들아.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기들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해 주었거든요. 2021년에는 더욱 기쁜 일이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큰손자 준호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쳐 줬다고? 할아버지가 소송하실 때 보면서 배웠어요. 정의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 정말 뿌듯했어요. 다른 손자, 손녀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선생님이 된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한테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감동적이었어요. 2022년에 저는 81살, 아내는 78살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된 거죠. 하지만 건강도 좋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해 추석에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서 정말 푹적거렸어요. 여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잘 됐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여보, 그때 소송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었겠지. 그래도 자식들이랑 법정에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때 안 그랬으면 애들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반성하고 지금처럼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23년 올해가 되면서 저는 83살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내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지내고 손자, 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냥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해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이들도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본래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 저도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자식들이 찾아와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놀러 오고요.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예전보다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자식들도 이제는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안부를 물어봐요.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가족이 된 거죠.